요즘 프랑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국가 부채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부담을 젊은 세대들이 다 떠안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캐나다에도 심상치 않은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랑스의 경고가 캐나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뭘 배워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 노인을 위한 나라. 이게 요즘 프랑스를 따라다니는 좀 도발적인 별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을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불리게 됐는가? 그리고 정말 캐나다가 그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는가? 이게요, 과연 그냥 남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혹시 캐나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프랑스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깊이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 상황이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어떤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는지 보면서 캐나다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프랑스 경제를 이렇게 마비시키고 있는 핵심 문제들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속도거든요. 3초에 수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하면 프랑스 국가 부채가 수천만 원씩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 그대로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부채 증가가 이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기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째, 통제 불가능하게 불어나는 국가 부채. 둘째는 연금 문제인데요.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내는 돈보다 은퇴한 세대한테 나가는 연금이 더 많은, 뭐랄까 밑빠진 독 같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족해서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청년들한테 가니까 불만이 터져나오고 정치는 완전 사분오열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캐나다로 한번 돌려볼까요? 프랑스 이야기가 어떻게 캐나다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프랑스에서 보였던 그 위험 신호들이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문제가 국가 부채였다면 캐나다는 가계 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요. 이게 또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하죠. 부채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본질은 사실 같아요.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집값 엄청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가정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부담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생활을 직접적으로 팍팍하게 만드는 거죠. 인구 문제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그 지속 불가능한 연금 시스템? 이게 캐나다의 미래랑 딱 겹쳐 보여요. 캐나다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연금이나 의료비로 나갈 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이민을 받아서 노동력을 채우고는 있지만 갑자기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것도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 문제. 프랑스가 새로운 산업을 못 키워서 주저앉았다면 캐나다는 반대로 기존의 자원 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자원이 풍부한 건 강점이죠. 하지만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제대로 된 성장 엔진을 만들지 못하면 캐나다도 결국 성장 동력을 잃고 프랑스와 비슷한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점들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캐나다가 프랑스랑 똑같다고 할 순 없어요. 분명히 캐나다만이 가진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강점들 때문에 캐나다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게는 프랑스에는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세계적인 자원 강국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민 정책 덕분에 젊고 유능한 노동력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미국 시장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경제 전망 데이터를 보면요, 캐나다가 올해 경기 침체를 아슬아슬하게 피할 것 같긴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정 덕분에 수출도 괜찮고 또 중앙은행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게 다 긍정적인 신호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점을 좀 바꿔볼게요. 요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공격적인 경제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거든요. 이걸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뭐 트럼프라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부가 국가 안보나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산업을 콕 집어서 밀어주는지 그 큰 흐름을 읽고 거기에 투자하는 일종의 지정학적 투자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구체적인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텔의 반도체, MP 머티리얼즈의 히토류, 아메리칸 리튬의 리튬 같은 기업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미국이 더 이상 특정 국가,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핵심 전략 분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다음 타겟을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원자력 그리고 우라늄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분야에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쏟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URA, 우라늄, 나 SOXX, 반도체 같은 ETF로 관련 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캐나다가 프랑스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 충격에 대비해서 부채 구조를 튼튼하게 안정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택이나 의료 같은 사회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요. 세 번째는 기존의 자원 산업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미래가 걸린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랑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고 미국은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새로운 플레이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거울 앞에서 캐나다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써내려가게 될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